혹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호주의 멜버른에서 한 유튜버가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중국이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멜버른의 한 거리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강의를 듣다가 그 수업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역사에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아시아 경제 발전사였고 교수님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본 식민지 시절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졌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시절 한국의 GDP가 가나보다도 낮았다고 하셨어요. 당시의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강의는 교수님이 한국전쟁 직후 남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파괴된 상태였는지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죠. 그 당시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파괴되어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제게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 당시 한국의 어려움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한국의 시각은 성공한 한국 문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 한국의 모습이니까요. 교수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죠. 교수님은 한국의 성장을 더욱 강조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IT와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고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호주에 이어 13위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이고 유례없는 성장 속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이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나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강의에 몰입하고 있던 그 순간 저의 오른쪽 끄트머리에 그룹지어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들 중 샤오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이 섞여 있는 듯 했고 손을 들다 못해 흔들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샤오밍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샤오밍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교수님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맞지만 그것이 전부 한국 스스로 이룬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보호 덕분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샤오밍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을 통해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고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처럼 되었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수군대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이 틀린 것이냐고 소곤대기 시작했죠. 샤오밍의 발언은 교수님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 역시 그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샤오밍,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에 대해 좀 본인이 아는 지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샤오밍의 주변 중국 친구들은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샤오밍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막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아시아에서 패권을 주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북한을 도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했고 중국이 이를 저지하게 되며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정적은 일순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준호가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손짓으로 발언하라고 했고 준호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샤오밍, 한국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함께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위해서 남한을 먼저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화를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으로서 참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중국의 참전이 남한을 돕거나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샤오밍은 준호의 발언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시각일 뿐입니다. 중국이 없었더라면 한반도는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싸운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보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겁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참전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남한은 유엔군과 함께 공산화를 막아냈습니다. 남한의 경제성장은 전쟁 이후 스스로 자립하며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중국의 참전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의실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교수님은 다시 중재에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로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각국의 참전 배경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고 샤오밍을 포함한 중국인 유학생 무리는 중국어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호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싸고 강의실을 벗어났죠.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각국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싶어졌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중국인 유학생 샤오밍과 한국인 유학생 준호의 논쟁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이 둘의 논쟁으로 만들어진 과제이다 보니 귀찮으면서도 짜증이 나긴 했어요. 양국의 다툼을 왜 굳이 강의실까지 끌고 들어와 싸움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주면서 피해를 입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이고 성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샤오밍과 준호가 밉긴 했지만 과제는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교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다툼에 대해 궁시렁거리며 침대에 누워있다가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고 과제를 얼른 끝내자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저는 먼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부터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보고서의 초반부를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논문과 학술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제가 찾은 자료들은 하나같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었어요.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고 남한은 유엔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유엔군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준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유엔군의 참전은 남한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샤오밍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참전한 것은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였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제국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었지만 제가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중국의 참전이 북한을 돕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1950년 10월 전쟁에 참전하여 남한과 유엔군이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게 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은 남한을 지지하는 유엔군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 했고 중국은 소련과 함께 북한의 공산체제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대립이 전쟁을 더욱 길어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한국 땅은 폐허가 되고 있었죠. 또한 저는 휴전 협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쟁의 결과가 양측의 명확한 승리가 아닌 휴전 상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한반도를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눈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은 현재까지도 휴전 중인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면서 저는 샤오밍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이 참전한 이유는 미국의 식민지화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막고 공산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죠. 반면 준호의 주장은 전쟁 발발 원인과 참전 배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치했어요. 샤오밍이 말한 미국의 식민지화 주장은 중국 내부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냉전 구도의 일환으로 남한을 지원한 것이었죠. 게다가 중국 내에서 이러한 전쟁에서 자국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민족의 단합을 고취하기 위해서 애국주의 성향이 강한 교과서와 왜곡된 역사를 다룬 영화들로 중국인들의 사상교육을 하게끔 한다는 것도 알았죠. 대표적으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장진호, 지원군이라는 영화는 한국전쟁을 바탕으로 미국의 침탈을 막고 한국을 수호하려는 중국 군인들의 피땀 어린 전투와 희생을 부각시키는 영화를 중국 내에서 개봉하였고 이 영화들은 중국에서 1조 원에 달하는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보며 중국이 정말 자국 내에서 애국주의적 역사 교육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니 준호가 왜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샤오밍의 주장을 반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사실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했죠. 준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준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한국전쟁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준호의 주장과 일치한 점에서 내가 만약 준호였다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자국의 진실된 역사를 지키려 한 준호가 멋져 보였죠. 타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무시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미안함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 준호. 수업 때 내가 했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 사실 내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내 말이 다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 준호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주었어요. 엘리, 고마워. 나도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 나눈다면 좋지. 멜버른 시내에서 만날까? 그렇게 우리는 멜버른 중앙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센트럴 광장의 복잡한 풍경을 보며 한국전쟁이라는 먼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한 아시아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든 남자와 함께 있었고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저희는 유튜버인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으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그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는 샤오밍과 준호의 논쟁이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종번 체제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어왔지만 속국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주적인 국가로서 독립된 역사를 유지해왔죠. 그는 제 답변에 약간 당황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중국의 힘 덕분에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국은 한반도를 보호해준 대국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샤오밍이 떠올랐어요. 이 남자도 샤오밍처럼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약간의 반감이 들기 시작했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은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정보는 찾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한국은 자주적인 나라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저에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마하려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죠. 유튜버는 카메라맨을 향해 손날로 목을 그으며 촬영 종료를 하라고 했고 카메라맨을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맨과 함께 제게 등을 쥐고 걸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중국어 특유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성조와 발음이 들렸고 그들은 제 쪽을 눈을 흘기며 대화를 했죠. 그들의 취하는 모션과 대화 내용이 마치 이런 말이 통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주었고 그 모습이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그들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불쾌함이 쌓이던 중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준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호, 방금 나에게 중국 유튜버가 와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어. 한국을 마치 중국의 속국이라는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니던데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나도 그들한테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저는 그들이 떠난 방향을 가리켰어요. 준호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저도 뒤따라갔어요. 준호와 함께 그 유튜버들을 찾으러 가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고 엉뚱한 정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었죠. 준호도 그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 했어요. 저 사람들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켰어요. 유튜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발걸음을 서두르더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유튜버가 인터뷰를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려는 순간 준호는 인터뷰를 한 백인 여성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잠시만요. 방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백인 여성은 말했어요. 한국이 과거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는지 물어보던데요. 저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답했어요. 준호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유튜버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한국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인터뷰에 응하려고 온 것인가요? 그러나 준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유튜버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하듯 대답했죠.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유튜버의 어색한 변명에 준호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렇다고 단정짓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이 던지는 질문은 명백히 왜곡된 사실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결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도 한국은 자주권을 가진 나라였고 때로는 중국, 일본과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속국으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왜곡된 정보는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가 간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단호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이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려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건 중국이 자국의 시각을 왜곡해서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자주국으로서 독립된 왕조를 유지했으며 조선은 명나라나 청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었을 뿐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건 중국 하나로 족합니다. 다른 나라까지 역사 논쟁에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주변의 호주인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준호와 유튜버 간의 팽팽한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도 다가와 속삭였어요. 싸우는 거야? 한국과 중국 이야기 같은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묘사하려고 외국인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들었고 상황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말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땅덩어리 작은 약소국인 한국을 중국의 선조들이 어루만져 주며 보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이 중국의 그늘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높여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면 저는 이 행위를 SNS에 게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장을 촬영하겠습니다. 영상을 게시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고 지금도 자주적인 국가로 존재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패권을 정당화하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유튜버는 얼굴이 붉어졌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준호에게 다가가며 하지 말라고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중국 유튜버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보였고 구경하던 호주인 중 한 명이 달려들어 중국 유튜버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어딜 가나 분리하면 무력을 쓰려고 하네. 야, 여긴 호주야. 너희 나라랑 다르다고. 경찰 불러서 호주의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당장 꺼져. 넘어진 유튜버는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꺼져. 너희는 지구의 바퀴벌레 같은 족속들이야. 수많은 호주인들은 유튜버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결국 유튜버와 그의 카메라맨은 장비를 급하게 챙겨 도망갔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준호에게 괜찮냐며 도움의 손길을 내보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이 중국한테 질투를 많이 받네. 한국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웃어 넘기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관중들은 준호의 옷을 털어주고 인사를 하고 자신들이 갈 길을 갔어요. 저는 준호를 챙기고 준호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준호를 이끌고 식당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후
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중국은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할까? 한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묘사하려는 이유는 뭘까? 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 한반도를 재료 삼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중국은 늘 주변국들에 대한 패권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야.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의 패권을 막기 위해 참전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지원해 남한을 침략하려고 했던 거지. 그들은 계속해서 자국의 역할을 미화하고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바로잡아야지. 아마 교수님께서도 진실을 모든 학생이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과제를 준 것 같아. 과제하면서 나 역시 많이 반성했거든. 준호는 왜 반성했냐고 물었고 저는 과제를 하게 만든 샤오밍과 준호가 미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웃으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마쳐갈 때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진실을 지켜야 미래도 지킬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저는 말없이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와 학교에서 보자고 말하며 헤어지고 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준호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되뇌이며 왜곡으로 난무하는 역사 논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죠.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역사를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진실을 찾아가고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곡된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옳다고 하는 진실로서의 발전을 위해선 각 나라가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할까요? 아무쪼록 한국이 처한 역사 왜곡의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퍼뜨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한국 힘내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중뽕 영화를 전 세계에 상영해보자.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도 쟤들 편 드는 거예요? 미국도 한통속이네요. 미국의 한 대학교 한 유학생이 교수님의 강의 도중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강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교수님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여학생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 마냥 바닥을 보며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의 TC 예술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물론 심지어 음식과 패션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강의나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클래스는 언제나 수강 신청 전쟁이에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학기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한국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수업은 수강 신청에 성공했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장점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으로 부상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교수님은 수업 첫날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문화강국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과 그 매력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죠.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수업이 정말 기대가 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K-팝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엔 흑백요리사라는 한국 요리 콘텐츠도 즐기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도 더 커지게 되었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이번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날이 다가왔죠. 어느 날 교수님은 드디어 조별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과제 주제는 바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라는 주제였어요. 각 팀은 한국 영화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팀원을 꾸리는 시간이 되자 저는 곧장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준우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준우는 수업에서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그만큼 영입 경쟁이 치열했어요. 평소 준우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아시아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키에 밝은 피부톤, 그리고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의 컨텐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만큼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찼어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인인 준우가 꼭 필요로 했죠. 절대로 외모나 목소리에 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데려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우를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남녀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했죠. 준우는 이런 모습에 곤란해하며 누구와 팀을 이룰지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졌어요. 이 남자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소원을 이뤄달라고 빌면서 신중하게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승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뛸 듯이 기뻤고 자연스럽게 준우에게 한국어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마침내 준우를 우리 팀으로 영입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승리감에 차올랐어요. 준우가 팀에 들어왔으니 이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우와 팀을 이룬 후 저는 남은 팀원들을 모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준우와 다른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준우는 저를 조장이라고 부르면서 조장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죠. 저는 졸지에 조장이 되어서 남은 팀원을 모으러 다녔어요. 저는 먼저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유학 온 류웨이에게 다가갔죠. 류웨이는 평소 중국에 대한 내용을 수업 중간중간에 발표하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친구였죠. 팀원으로 모집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친구더라고요. 저는 류웨이가 팀플에 꼭 필요한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발리우드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온 라쥐도 영입했어요. 그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류웨이와 라쥐는 제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그렇게 한 팀이 되었어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준우가 과연 한국 영화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는 이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거든요. 팀이 결성된 후 우리는 첫 번째 미팅을 열었어요.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자신들의 음료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깔아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가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류웨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리 중국 영화가 스케일 면에서 진짜 압도적이잖아.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영화에 들어가는 자본도 어마어마하지. 한 편 만드는데 수천억씩 투자하는 것도 기본이야. 장이머우 감독 같은 사람 영화를 보면 알잖아. 수천 명 엑스트라에 전투 장면만 해도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미국의 헐리우드랑 비교해도 우리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아. 류웨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중국 영화가 규모와 자본력 면에서 엄청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일 만한 전투 장면을 촬영할 때도 실제로 엑스트라들을 모아서 대규모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이 있는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했어요. 게다가 내수 시장이 크니까 흥행할 가능성도 더 크고 많은 투자도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그녀가 한 말이 맞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헐리우드도 자본을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으니 류웨이가 말한 영화 스케일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할리우드는 언제나 돈을 많이 들여서 크고 화려한 영화를 만들어냈고 그 덕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도 사실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많은 영화들이 바로 이런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류웨이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류웨이의 중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라쥐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는 발리우드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맞아. 중국 영화도 크고 화려하지.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발리우드가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은 발리우드의 영화를 사랑할까? 그건 바로 발리우드만의 음악과 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야. 발리우드 영화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축제를 감상하는 것이거든.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정과 예술이 다 담겨 있어. 사람들이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 필링을 함께 느끼는 거야. 그래서 발리우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자연스레 어깨를 두둠치 타고 있다고. 라쥐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발리우드 영화는 정말 다채로운 음악과 춤,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잖아요. 저도 몇 편의 발리우드 영화를 봤을 때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강렬함과 춤과 노래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라쥐가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발리우드는 희로애락을 다 담아내잖아.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이 넘치는 감정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 모두가 영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같이 느끼는 거지. 그게 발리우드의 매력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야. 라쥐의 말에 저는 격한 공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위아래로 격렬히 끄덕이기 시작했죠. 라쥐가 말한 것처럼 발리우드는 다른 영화들보다 문화적 다양성과 감정 표현에서 확실히 차별화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봐요. 류웨이와 라쥐가 각자의 영화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말에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둘 다 각자 나라의 영화를 통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할리우드의 자본과 스케일, 그리고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리웨이가 말한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걸맞는 거대한 스케일과 막대한 자본, 라쥐가 설명한 발리우드의 감정적인 몰입과 예술적 다양성, 그리고 저 역시 헐리우드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최신 기술력에 익숙했으니 한국 영화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 영화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우리끼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는 준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준우를 쳐다봤죠. 그런데 준우는 여전히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저는 그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도 약간 신경 쓰였죠. 저는 준우에게 물어봤어요. 준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리고 그때까지 조용히 듣기만 하던 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준우의 입에서 뱉은 말은 저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준우는 우리 모두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죠. 다들 각자 나라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번 과제 주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과제는 한국 영화가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자 나라의 영화 산업에 대해 자랑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준우의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리웨이도 라쥐도 갑작스럽게 준우의 발언에 눈길을 돌렸죠. 저는 조장으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과제에서 생각해야 하는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용으로 이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죠. 리웨이와 라쥐의 자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도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인 한국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쪽팔렸어요. 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단순히 자본이나 스케일 때문은 아니야. 한국은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할리우드나 중국처럼 거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영화도 많지 않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국제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왜 그럴까? 그 순간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한국 영화는 스케일이나 자본 면에서 중국이나 할리우드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시한 준우는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우리에게 뱉은 말은 논점을 흐린 대화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주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자신감을 표현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남자 멋있다.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를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이야기의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기생충만 봐도 그래.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어. 그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거지. 기생충 얘기가 나오자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영화는 그냥 즐기는 오락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적인 갈등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걸 말이죠. 준우의 말이 점점 더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는 그런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 캐릭터들이 진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한국 영화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스케일이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점 말이야. 리웨이와 라쥐도 준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리웨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준우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듯했어요. 사실 자본이 많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중국도 그렇고 할리우드도 그렇고 자본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는 많지 않지. 한국 영화는 작은 자본으로도 인간적인 이야기와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관객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거야. 준우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본과 스케일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영화는 그 외에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야기의 힘과 사회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라는 점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봐왔던 한국의 컨텐츠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마침내 준우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한국 영화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본이나 기술력보다는 한국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사회적 주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준우의 말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는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사회적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고 제 눈에서는
준우를 향한 사랑의 하트가 뿅뿅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류웨이가 고개를 들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준우, 내 말대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솔직히 그게 다는 아니잖아.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큰 성공을 하긴 어려워. 예를 들어 우리 중국 영화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바탕으로 화려한 비주얼과 스케일을 자랑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그런 큰 자본 없이 어떻게 할리우드나 우리 영화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준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류웨이, 자본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큰 자본과 스케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없다면 큰 성공을 하긴 힘들어. 자, 예를 들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생각해봐. 이 영화는 막대한 자본 없이도 전 세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한국산 좀비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보편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다뤘기 때문이야. 미국과 다른 나라의 좀비물과는 다르게 캐릭터마다 한국의 정서가 가미되어 있었고, 단순히 좀비를 악마라고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캐릭터들이 생존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감을 이룰 수 있었지. 그 감정이 관객들을 사로잡은 거야. 류웨이가 반박하려는 순간 준우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의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옥자도 좋은 예야.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환경 문제와 기업의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했지. 이 영화도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졌어. 관객들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끌린 거야. 준우에 의해 말문이 막힌 류웨이는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느새 준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영화가 단순히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로 전 세계 관객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생각에 빠져 있자 준우는 이야기를 더 이어갔어요. 너희들은 오징어 게임을 봤을 거야. 한국의 컨텐츠를 전 세계에 단기간에 알린 이 작품을 너희들이 모를 순 없지. 중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니 너도 잘 알 거야, 류웨이. 오징어 게임은 막대한 자본 없이 제작됐지만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단순히 사람들이 돈과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장면이 신기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에서 행해졌던 전통 놀이를 통해 살인 게임을 한다는 설정이 신박하거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지. 류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듯 보였죠. 좋은 스토리나 메시지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그래도 자본이 없으면 결국 배급이나 홍보에서 한계가 생기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한국은 땅도 좁고 영화에 투자하는 자본도 미국이나 우리 중국에 비해 훨씬 적잖아? 중국은 영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한국 영화가 우리 중국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큰 흥행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 류웨이의 감정이 드러나자 준우는 잠깐의 망설임을 보이더니 그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류웨이, 한국은 자본이 적고 시장도 작아. 그런데 그게 한국 영화의 성공을 막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류웨이, 중국은 왜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한국처럼 흥행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정부의 검열 때문이야. 준우의 말에 류웨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검열이라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중국의 정부 검열 시스템은 창작물에 엄청난 제한을 두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화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버리지. 창작물은 원래 작가와 창작자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수단이어야 해. 그게 예술이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검열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준우의 말에 저와 라주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준우의 말은 촌철살인과 같았죠. 그의 주장은 중국 영화 산업의 큰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고 우리 모두가 중국에 던지고 싶은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웨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열 때문이라니.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니야? 우리 홍콩 영화나 대만 영화는 예전에 세계적으로 성공했잖아. 왕가위나 주윤발이 나온 영화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해. 그건 다 중국 영화의 일부야. 리웨이의 반박에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준비된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홍콩이나 대만 영화는 과거에 성공한 적이 있지.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검열이 심하지 않았을 때야. 그리고 당시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간섭이 적었을 때의 일이잖아. 홍콩과 대만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고 있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중국은 속국이라 주장하며 홍콩과 대만으로 검열의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고, 중국 내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아. 그리고 곧이어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리웨이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냉정한 질문을 던졌어요.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 금지된 걸 기억하지?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이런 환경에서 어떤 창작자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검열이 창작을 가로막고, 그게 중국 영화가 더 이상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중국인들은 알아야 해. 준우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모두가 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리웨이는 결국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고 큰 목소리로 준우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 나라는 참 잘났어. 그런데 사실 한국도 우리 중국 것들을 베끼고 있잖아. 넌 그걸 모르나 본데 넌 지금 중국을 상대로 선 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리웨이는 준우를 바라보며 불쾌한 감정을 터뜨렸고 우리는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도리어 자리에 앉으며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리웨이, 오히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베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중국이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서 나온 콘텐츠의 제작일자나 제작기간과 차이가 나는 것을 팩트로 비교해 볼 수 있어. 누구의 것이 먼저였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웨이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국기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씩씩거리며 준우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푸나 김치 같은 논란도 있어. 한국에는 역사서가 기록한 명백한 자료들이 존재해. 한국은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국가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 그에 반해 중국인 너희의 역사라고 표명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인구수가 많으니 다 같이 한마음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팩트로 덤비라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리웨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격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두고 봐. 난 절대로 참지 않을 거야. 이 조별과제 난 더 이상 못하겠고 너랑 계속 얘기하기도 싫어. 난 빠질 테니 알아서 해. 리웨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와 라주는 리웨이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우의 행동이 더 대박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없이 샌드위치를 가져가 먹기 시작했죠. 저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라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리웨이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 준우가 말한 게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라주를 보며 의아해졌어요. 중국어가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죠. 왜 중국어가 문제라는 거야? 라주는 조금 미소를 짓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어는 너무 강하고 듣기에도 조금 거칠어. 특히 영화의 분위기나 장르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언어가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거든. 우리 인도는 힌디어와 영어의 음악과 리듬을 넣어서 더 매력적으로 들리게 발전시켜왔지.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발리우드가 인정받게 된 거고. 하지만 중국어는 이런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열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주는 준우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결국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정말 대단해. 검열과 규제가 없는 창작 환경,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더해지니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라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각국의 영화 산업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란 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창작물에는 언어,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이 사회적 메시지와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남아있던 우리는 힘을 합쳐 조별과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주제의식을 명확히 하며 각국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영화의 성공 비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웨이가 있을 때 준우와의 대화에서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헐리우드와 발리우드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각 나라가 창작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언어적 특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인도, 한국 등 각각의 나라는 영화나 콘텐츠에 반영된 언어의 매력, 문화적 분위기, 그리고 장르의 개성이 전해지는 방식이 각기 달랐고, 그 점이 콘텐츠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인 주제와 더불어 깨달은 점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도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 발표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발표 당일, 우리는 준비한 대로 순조롭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PPT는 준우가 직접 제작했고, 발표는 저와 준우, 라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차례대로 진행했어요. 발표는 라쥐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언어를 영화라는 장르에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언어와 영화가 조화를 이루는지, 한국과 인도, 미국의 영화에서 감정의 표출과 분위기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비교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준우가 한국 콘텐츠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창작의 자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적은 자본과 적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반응하는 창작물을 배출해내는 한국의 무한한 상상력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부분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오락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의 명과 암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의 희귀한 상상력에 대한 놀라움과 상상력을 사회적 메시지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말하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매력이라고 매듭을 지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우리는 강단의 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피드백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 셋을 번갈아가며 보시더니 조용히 앉아있던 류웨이에게 왜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류웨이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는 이미 충분히 우월합니다.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창작물에 쏟아붓는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저희는 미국과 견줄 만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흥행한 작품들도 중국에선 빛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만든 작품은 대박이 터지죠. 한국이 우리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컨텐츠는 상품성이 있어야 하고 중국은 컨텐츠로 돈을 많이 벌어요. 저와의 생각이 다르니 팀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류웨이의 대답에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표를 한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얼떨떨하게 인사를 했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초강대국입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의 컨텐츠를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컨텐츠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검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오는 컨텐츠의 개수가 월등히 한정적입니다. 중국이 자신있게 세상 밖으로 내어놓은 창작물들은 말 그대로 중국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나라의 수직적인 빈부격차를 풍자해서 자신들의 밑바닥과 우월한 계층 간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이런 창작물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폄하되는 것에 극도로 흥분하는 민족입니다.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과 비하 발언이 생기면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만 높일 뿐이죠. 교수님의 말은 중국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 같았고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는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교수님은 곧이어 리웨이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리웨이, 중국에서 온 당신은 이 점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학생입니다. 보다 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사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때 말이죠. 중국인들이 이걸 깨닫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세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 있던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맹국이니까 한국 편을 드는 거군요. 내가 이 대학에 돈을 쓸어 온 것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겠습니다. 뻑큐, USA. 리웨이는 분노한 채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의실은 고요해졌고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쉰 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중국은 아직까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중국 학생들은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뿌리 박힌 중화 사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자 저와 준우, 그리고 라쥐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먹으며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리웨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조금 감정적으로 대했던 점이 미안해. 저와 라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준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리웨이도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그쪽이었어. 제가 먼저 말했죠. 라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오히려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리웨이는 자기가 고집을 부린 거지. 하지만 준우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웨이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았을지도 몰라. 난 유학생이 타지에서 겪는 외로움을 알고 있으니 리웨이도 분명 힘들 거야. 그녀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라쥐는 어이가 없었죠. 준우가 그렇게 냉정하게 토론했던 리웨이를 품어주려고 하다니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라쥐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이래서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정이 격해져도 결국 화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 이런 점이 한국 영화나 콘텐츠에서도 많이 드러나잖아.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는 건 항상 외국인들이고 한국인들은 다시 구해주기 위해 목숨을 내던져. 이제야 이해가 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준우, 겁나 멋있어. 라쥐의 말을 듣고 저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미국은 불의를 마주하면 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장면이 무수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인간으로서
선의의 행동이기에 인상 깊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준우가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를 통해 한국이라는 민족을 마주하게 되며 한국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기필코 한국어 수업에 수강 신청에 성공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으로 여행도 가고 싶어졌어요. 전 세계인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한국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울게요.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파쿠르, 차이나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